손전등 불빛이 떨리며 지하실 벽을 비춥니다. 곰팡이가 핀 시멘트 벽 사이로 이상한 틈이 보입니다. 32살 지은이 망치를 들어 올립니다. 쾅! 쾅! 벽이 무너지자 썩은 냄새가 확 풍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녹슨 냉동고 하나가 서 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어봅니다. 그 순간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냉동고 안에는 수십 개의 종이 뭉치와 사진들, 그리고 누군가의 손톱 자국이 선명한 일기장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첫 장에 적힌 글씨. 이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된 지 3년째. 아들아, 미안하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이건 사라진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3년 전, 지은의 아버지 박종수 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아버지는 스스로 떠난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집에서 짐을 챙긴 흔적이 있었고 통장에서 5천만 원이 인출됐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다고. 지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만 하시던 아버지가 말 한마디 없이 떠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증거가 그랬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시면 버려진 집의 비밀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지은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아버지 소유의 시골 빈집. 세금 체납으로 곧 경매에 넘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은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에게 고향집이 있었다는 것을. 왜 이런 집이 있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셨을까? 지은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 집 얘기 꺼내지 마라. 아버지도 죽을 때까지 그 집엔 안 간다고 했어. 왜요? 몰라. 나도 몰라. 결혼하고 한 번도 안 데려가셨어. 물으면 화만 내시고. 지은은 고민합니다. 버려두자니 찜찜하고 가자니 무섭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립니다. 아버지가 사라지기 일주일 전 이상한 말을 했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오래전에 잘못한 일이 있어? 이제 갚아야 할 것 같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다. 잊어라.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지은은 결심합니다. 그 집에 직접 가보기로. 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주말. 지은은 차를 몰고 시골로 향합니다. 내비게이션도 제대로 안 잡히는 산골짜기. 좁은 흙길 끝에 무너질 것 같은 낡은 기와집이 나타납니다. 대문에 붙은 빨간 딱지. 경매 공고문. 지은은 녹슨 대문을 밀고 들어갑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지붕에는 구멍이 나 있습니다. 50년은 된 것 같은 낡은 집. 아버지의 고향집이 이런 곳이었습니다. 집 안을 둘러보던 지은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바닥에 먼지가 쌓여 있지만 유독 한쪽 구석만 깨끗합니다. 마치 누군가가 최근에 드나든 것처럼. 그때 밖에서 소리가 납니다. 거기 누구야? 지은이 나가보니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 한 분이 서 있습니다. 당신, 종수 아들이야? 아뇨. 딸이에요. 아버지 아세요? 할머니의 눈이 흔들립니다. 종수가 딸이 있었어. 네. 저 박지은이에요. 아버지 어디 계신지 혹시 아세요? 3년 전에 사라지셨거든요. 할머니가 한참을 말없이 지은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한숨을 내쉽니다. 그 집에서 나와. 밤에 여기 있으면 안 돼? 네. 왜요? 그 집은 저주받은 집이야. 지은은 할머니를 붙잡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발 알려주세요.
할머니가 주저하다 입을 엽니다. 40년 전에 이 집에서 사람이 죽었어. 종순의 형이, 그 뒤로 종순의 가족 전부 마을을 떠났고 그 집엔 아무도 안 살았어. 아버지 형이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종수 그 녀석. 가족한테도 말 안 했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근데 이상한 건 말이야. 종수가 사라지기 열흘 전쯤에 이 마을에 왔었어. 밤에 혼자 와서 이 집에 들어가더니 아침까지 안 나오더라고. 아버지가 여기 왔었어요. 응. 그리고 나오더니 하는 말이 이제 끝내야겠다고. 형한테 빚진 게 있다고. 지은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아버지는 왜 사라지기 전에 이 집에 왔을까? 형에게 빚진 게 뭘까? 할머니가 덧붙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매일 밤 이 집에서 소리가 나. 우는 소리가. 우는 소리요? 그래. 곡소리야.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 마을 사람들 다 들었어. 그래서 다들 무서워서 이 집 근처에 안 와. 지은은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습니다. 오늘 밤 여기서 자볼게요. 미쳤어. 왜?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밤이 됩니다. 지은은 가져온 침낭을 펴고 마루에 누워 있습니다. 낡은 집이 삐걱거리는 소리, 바람 소리, 쥐가 달리는 소리. 시골 밤은 도시보다 더 시끄럽습니다. 자정이 넘어갑니다. 지은이 막 잠들려는 순간 소리가 들립니다. 흐느끼는 소리. 처음엔 바람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분명히 사람 목소리입니다. 낮고 처연한 울음소리. 지은은 벌떡 일어납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소리는 집안 어딘가에서 나고 있습니다. 지하 쪽에서. 이 집에 지하가 있었나?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손전등을 켭니다. 마루 밑을 살펴보니 오래된 나무 뚜껑이 있습니다. 지하실로 통하는 입구 열어볼까 말까? 울음소리가 더 선명해집니다. 마치 지은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지은은 뚜껑을 열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갑니다. 지하실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사방이 시멘트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구석에 낡은 물건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울음소리의 정체. 벽에 붙은 낡은 라디오, 저절로 켜져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은은 라디오를 끕니다. 소리가 멈춥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라디오에 전기가 어떻게 들어오는 걸까? 지은이 라디오 뒤를 살펴봅니다. 선이 벽 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벽을 두드려 봅니다. 텅텅. 이 부분만 속이 비어 있습니다. 지은은 차에서 연장을 가져옵니다. 망치로 벽을 칩니다. 쿵, 쿵, 쿵. 시멘트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벽 뒤에서 나타난 것. 녹슨 냉동고 하나, 그리고 오래된 금고 하나. 지은은 냉동고를 먼저 엽니다. 안에는 수십 개의 일기장과 편지들.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글씨로 된 일기장 첫 장. 형. 미안해. 내가 너를 죽였어.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읽습니다. 1983년 여름. 22살 종수와 25살 형 종호는 이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형제 둘만 남았습니다. 형 종호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대학을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촉망받는 인재. 곧 서울 대기업에 취직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동생 종수는 고졸학력의 농사일을 도우며 형을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종수가 마을 이장 딸과 사랑에 빠진 겁니다. 하지만 이장은 반대했습니다. 집안이 안 맞는다며. 형 종호가 나섭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서울 가서 자리 잡으면 동생도 데려가겠습니다. 이장은 조건을 겁니다. 내 동생 아니고 내가 내 딸과 결혼해라. 그러면 허락하지? 형은 고민 끝에 동의합니다. 동생의 행복을 위해 자신이 희생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종수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형이 자기 대신 그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을. 종수의 일기에 적힌 그날 밤. 형한테 따졌다. 왜 내 인생을 내 맘대로 결정하냐고. 형이 말했다. 내가 행복하면 된다고. 난 미쳤다. 형을 밀었다. 다음 장. 형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 머리에서 피가 났다. 나는 겁이 나서 도망쳤다. 다음 날 돌아와 보니 형은 죽어 있었다. 지은은 숨을 멈춥니다. 아버지가 삼촌을 죽였다고? 일기는 계속됩니다. 형을 지하실에 묻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형이 서울로 먼저 갔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도 마을을 떠났다. 40년 동안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형이 매일 밤 꿈에 나온다. 이제 더는 못 버티겠다. 지은은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인자? 믿을 수 없습니다. 평생 착하고 성실하게만 살아온 아버지가? 하지만 일기는 아버지 글씨가 분명합니다. 지은은 지하실 바닥을 봅니다. 한쪽 구석 시멘트 바닥에 금이가 있습니다. 다른 곳보다 색이 다릅니다. 나중에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삼촌이 여기 묻혀 있을까? 지은은 삽을 가져옵니다. 시멘트를 깨고 흙을 파기 시작합니다. 1시간쯤 팠을까? 삽에 뭔가 걸립니다. 천으로 싼 무언가.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꺼냅니다. 오래된 배낭. 안에는 옷가지와 생필품. 그리고 지갑이 들어 있습니다. 지갑을 열자 신분증이 나옵니다. 박종호. 1958년생. 삼촌의 물건입니다. 그런데 유골이 없습니다. 분명 아버지는 형을 여기 묻었다고 했는데. 지은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때 금고가 눈에 들어옵니다. 비밀번호는 뭘까? 아버지 생일을 눌러봅니다. 딸깍. 열립니다. 금고 안에는 또 다른 일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버지 글씨가 아닙니다. 더 단정하고 또박또박한 글씨. 삼촌의 일기장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2023년 1월. 불과 몇 달 전입니다. 동생아. 내가 살아있다는 걸 이제야 알려준다. 미안하다. 삼촌의 일기를 읽는 지은의 손이 떨립니다. 1983년 그날 밤. 종호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기절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깨어났을 때 동생 종수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종호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동생에게 살아있다고 알릴까? 아니면 이대로 사라질까? 종호는 사라지기로 합니다. 동생이 자신을 죽였다고 믿고 있다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게 자신을 민 것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종호는 신분을 바꾸고 다른 지역에서 새 삶을 시작합니다. 40년간 혼자 살며 가끔 이 집에 몰래 돌아와 동생의 흔적을 살펴봤습니다. 라디오에 녹음된 자신의 울음소리를 틀어놓으면서 동생이 찾아오기를 바라면서 일기 마지막 부분. 3년 전 동생이 이 집에 왔다. 숨어서 지켜봤다. 동생은 밤새 울었다. 지하실을 파헤치며 나를 찾았다. 형. 미안해. 형. 미안해. 그 말만 반복했다. 나는 나가지 못했다. 나가면 동생이 무너질 것 같았다. 그 뒤로 동생 소식을 들었다. 집을 나와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됐지만 찾지 못했다고. 나는 알고 있다.
동생이 어디 있는지. 지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삼촌이 안다고? 일기 맨 끝에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강원도 산골의 요양원. 지은은 즉시 차를 몰고 달립니다. 새벽녘에 도착한 요양원. 접수대에서 물어봅니다. 박종수 씨 면회 왔습니다. 아, 201호요? 그런데 면회는 가족만 가능한데요. 딸이에요. 딸. 지은이 병실 문을 엽니다. 침대에 누운 사람. 머리가 하얗게 센. 3년 만에 보는 아버지? 아버지 옆에 앉아있는 또 다른 노인. 당신이 지은이구나. 삼촌입니다. 지은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빠. 아버지가 희미하게 눈을 뜹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삼촌이 말해줍니다. 3년 전. 아버지는 그 집에서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형이 살아있다는 것을. 하지만 40년간 쌓인 죄책감과 충격으로 정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삼촌이 몰래 찾아와 아버지를 이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건 아버지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은이한테 무슨 면목으로 보겠어. 40년간 거짓말한 아버지야. 삼촌이 지은의 손을 잡습니다. 미안하다. 나도 동생도 어리석은 선택을 했어. 난 동생을 벌주고 싶었고, 동생은 나를 피하고 싶었고, 결국 가장 피해본 건 너희 가족이었어. 지은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게 다 뭐예요? 엄마는 3년간 아빠가 가출한 줄 알고 살았어요. 저도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고요. 삼촌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래. 용서받을 자격 없어.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었어. 아버지가 힘겹게 손을 뻗습니다. 지은의 손을 잡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그 말 한마디에 지은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원망도 있습니다. 분노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는 것, 삼촌도 살아계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지은은 감사합니다. 일주일 뒤, 지은은 어머니를 모시고 요양원을 찾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보고 한참을 울다가 결국 손을 잡습니다. 바보 같은 영감. 삼촌도 40년 만에 올케를 만납니다. 서로 처음 보는 사이지만 모두 울고 있습니다. 버려진 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 숨겨진 비밀은 갈라졌던 가족을 다시 모았습니다. 지하실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라디오 속 삼촌의 울음소리 대신 이제 진짜 대화가 시작됐으니까요. 아버지의 치매는 천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매주 요양원을 찾습니다. 아버지. 삼촌과 함께 40년간 못 나눈 이야기를 나눕니다. 버려진 줄 알았던 집에서 버려진 줄 알았던 가족을 찾았습니다. 가끔은 진실이 늦게 밝혀지는 게 차라리 다행일 때도 있습니다.